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고요. 오늘 저희는 법률 상식 준비해놨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도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서요. 출근길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알아보시면 아침 기온 2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 16도에서 22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올 가을에 고운 단풍 좀 보셨습니까? 마지막 단풍 여행 가야 할 텐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사람 많은데 섞여 들어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드라이브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드라이브 여행 좋죠. 네. 근데 드라이브 여행을 하면서요, 멋진 단풍은 물론이고요, 아름다운 바다와 노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휴식이 필요한 주말,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신가요? 그럴 땐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어디로? 서해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전남 영광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해안도로를 달리며 만나는 서해의 멋진 풍경과 바라만 봐도 황홀한 노을!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까지 전남 영광에서 즐기는 드라이브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저 오늘 멋있죠? 제가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왔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지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차를 끌고 드라이브로 언택트 여행하는 게 대세거든요. 영광에 진짜 멋진 해안도로가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차를 끌고 여러분들께 그 해안도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일대의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 백수해안도로를 아시나요? 약 17km에 달하는 서해안 최고의 드라이브길로 멋진 해안 절벽과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꼽힐 만큼 아름답습니다. 77번 도로를 가려면 이 영광대교를 지나야 된대요. 우리가 왜 동해안에서는 7번 도로를 타잖아요. 서해안에서는 77번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절경이야. 와, 진짜 예쁘다. 백수해안도로에서 만나는 첫 번째 명소.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수욕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모래미 해수욕장인데요.
이곳은 규모가 아담하지만 백사장의 모래가 곱고 때묻지 않은 경치를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을 가지니까 진짜 좋네요. 제가 모래미해수욕장에 들른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고개를 돌리면 영광대교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제 뒤에 아까 지나온 영광대교 보이시죠? 아, 이렇게 가까이 영광대교가 있는데 사진을 안 찍고 갈 수는 없겠죠?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한편 이 길에는 바다를 보며 잠시 쉬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카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 어때요? 탁 트인 바다 풍경에 맛있는 커피 잘 먹겠습니다. 바다 한번 바라보고 차 한 잔 마시고 바다 한번 바라보고 디저트 한 입 먹고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시면 일단 사진 찍을 곳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서해의 대표 드라이브 코스인 백수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2.3km에 걸쳐 목재 데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해안 노을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가면 국내 유일의 노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는데요. 오, 노을. 와, 오! 아름답다. 노을의 과학적 원리를 알고 노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영광 노을 전시관. 저녁 노을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다음날 맑을 확률이 높다. 오, 이게 너무 신기하네. 와, 좋다. 이 밖에도 VR 기기와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요. 망원경을 통해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와, 바다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이제 곧 노을이 질 것 같은데 백수 해안도로의 하이라이트 노을을 보러 함께 가보시죠. 백수 해안도로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 노을. 아, 바라만 봐도 황홀하네요.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백수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도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주말에 영광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여행 어떨까요?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백수해안도로라고 그랬죠. 아,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왜 멋진 곳에 가면 여기 외국 같아 이러는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외국 가서 멋진 곳을 보면 야, 여기 한국 같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멋진 여행도 좋습니다만은 공연, 전시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시국에 그걸 참 못 해봐서 크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예술 공연이나 전시를 꼭 현장에서 봐야 네.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최근에는 이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예술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됐던 올해 초 이탈리아. 이웃 사촌인 한 남녀는 발코니 콘서트에서 첫눈에 반해 SNS로 사랑을 키웠습니다. 레바논에선 격리 중인 어머니에게 드론으로 꽃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
문화예술계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극장이 몰려있는 대학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던 공연계가 코로나19로 잇단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공연 예술 보는 거는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주 안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제공연축제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겠죠. 세계 각국의 무용, 연극, 음악극 등을 만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지만 올해에는 국내 팀 위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해외 초청작이 대폭 줄어든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을 만날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음악과 실험적인 무대 장치 등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던 음악극의 막이 오르고 무대 열기는 뜨거워지는데 반면 텅 빈 객석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올해 축제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객석과 무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는데요.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와 제작진도 공연장 대신 모니터 앞에 앉을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비대면 공연. 작품은 모두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분 어떨까요? 영상을 통해서 관객과 접하는 거니까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관객이 없다 보니까 좀 얻는 이런 느낌들? 객석에서 반응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도 조금 아쉽긴 해요. 관객이 찾아올 수 없다면 직접 다가서겠다는 비대면 예술. 커다란 전광판을 채우는 것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작품과 타이포 모션을 접목한 전시가 서울역 등에서 진행 중인데요. 전광판과 오프라인 전시를 동시에 연 사람은 김초혜 작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이 5개 전광판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작품 속 평온한 꽃송이처럼 지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피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이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광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광고를 하는 곳으로만 지금까지 생각되어 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대중 속으로 예술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미술 교육이 한창인 포천의 한 작업실. 처음에 우리가 가서 너무 얌전하게 다리를 붙이고 이런 동작이 아니라 이거 환경판이야 이러고 메시지를 주는 거면은 우리는 지금 뭘 하는가? 이런 말도 앞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과 학생이 소규모로 열띤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하고 하시는 게 환경 수업이에요? 아니에요. 퍼포먼스 미술 수업이에요. 퍼포먼스 미술이라고요? 퍼포먼스 미술은 연기와 음악 등의 공연 형식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장르로 윤수정 화가의 진두 지휘 아래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관객을 초청해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올해는 규모도 줄이고 발표회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윤수정 화가의 마음으로 자라난 어린 화가들. 내장의 그림이 모이자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북극곰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됐어. 괜찮아. 잘했어. 얘들아, 니네 한 방으로 잘했다. 찾아오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바로 SNS에 퍼포먼스 영상을 게시. 최고. 와, 너무 근사하네. 최고래.
퍼포먼스 멋져요. 강렬한 메시지 감동입니다. 멋져요. 멋지대 얘들아. 멋졌어. 올해도 오프라인으로 공연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해서 아쉬움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엄청 기뻤어요. 미술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윤수정 화가. 평소에는 검은 바탕에 강렬한 노란색이 돋보이는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한 송이를 주로 많이 그리긴 하는데 이게 저의 자존감인 것 같은 거예요. 해바라기의 생김새도 그렇고 하나하나 꽃잎이 흩날리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가 꼭 전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바라기가 주는 강렬한 인상과 좋은 기운에 반해 4년 전부터는 해바라기를 전문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온 윤수정 화가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재능 기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스케치북이나 캔버스에 그림으로 그려야만 된다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퍼포먼스 미술 같으면 뭐 공연이랑 미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또 장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도화지가 되어줄 곳은 포천의 한 초등학교. 이거는 무거운데. 등교 일수가 줄어들며 덩달아 생기를 잃었던 학교가 어떻게 바뀔까요? 강렬한 해바라기 그림은 잠시 잊고 알록달록 밝은 색으로 채워나가는데요. 호주 유학 시절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윤수정 화가. 그림 하나 그렸을 뿐인데 칙칙했던 주변 분위기까지 확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마음의 힐링 얻으셨나요? 진짜 요즘은 뭐 아이들이 많이 몰려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소규모라도 이런 데서 행복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공연 예술계는 오히려 막 그 새로운 창작 열기가 막 보이네요. 네네.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박수림 씨. 네, 반갑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진짜 큰일 치렀어요. 뭐. 김장했잖아. 네.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그게 큰일이잖아요. 네. 이제 겨울 제대로 채비했고 보쌈 또 해가지고 좋았네. 굴 해가지고 네. 싸가지고 남편이 나 입에 넣어주더라고. 고마워 자기야. 지난주 이번 주 진짜 긴장하시는 집 많을 거예요. 많아요. 네. 황규라 기자 어떠셨어요? 저는 뭐 주말 내내 하루 종일 누워서 귤까 먹으면서 TV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기자들이 한가한가 봐. 그러게 집에 왜 일 안 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예전에는 주말이고 뭐고 없었던 것 현장에 같은데. 뛰어다녀야지. 예. 아니 어쨌든 좋으셨네. 네. 예. 참 그런가? 오수진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주말에 시댁에 김장 다녀왔는데요. 그 김치 속 싸먹는 맛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 네, 저희 친정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셔서 그걸 또 이제 싸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정말 뿌듯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좋죠. 너무 좋죠. 네. 저는 이제 집안 대청소를 했는데 이제 물건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반은 다 버렸거든요. 맞아. 앞으로 좀 더 근검절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인철 변호사는 주말마다 집안일을 하죠.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자, 최근 핫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을 약속한 나의 배우자. 근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야, 이런 배신감, 어떻게- 그 배신감 크죠. 그죠. 남자를 믿었고,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한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해당하죠. 근데 이건 뭐 억울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거 어떤 일입니까? 네, 아내는요, 지난 2009년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남편은요, 당시에는 서울에 건물이 한 채가 있는 재력가의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정말 능력자였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는 이 모든 게 남편이 꾸민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건물에 직장까지. 네. 근데 결혼 전에 뭐
그 남편 측의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다 만날까 동료들도 만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상한 건 못 느꼈을까요? 이게 남편이요 정말 아내를 속이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결혼식에는요 어머니와 직장 동료의 행세를 하는 연기자까지 섭외를 해서요 이 사기 결혼식, 가짜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사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의 직장 동료들까지 다 속이는 거 이건 사기 이건 아니죠. 사기 결혼이에요. 이런 예가 또 있죠.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니긴 했습니다. 근데 일반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경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주면 성과급이 오른다고 해서 아내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결혼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근데. 네, 거기서 끝이었어도 문제인데 가족들까지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내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장모님인데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2배 가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900만 원을 편취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제한테도 1,000만 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고급 주식 정보를 주겠다. 이래서 또 그 돈을 편취했습니다. 아내 충격이 너무 컸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뜯어서 뭐 했대요? 무슨 도박 같은 거 했대요? 네, 그래서 남편은 이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 가족들에게 2년 동안 총 7,700여만 원을 편취했는데 그 돈으로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빚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예,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거에 또 이제 남편은 너무 형이 무겁다, 부당하다 이러면서 항소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남편의 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1심 판정이 맞았다, 판결이 맞았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이 재질이 안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학력, 직업, 재력도 속이고 심지어는 결혼식에 하객들도 다 가짜로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재질 나쁘다고 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각으로 한 여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10개월 징역 이거 너무 약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혼인 빙자 사기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죄명이 하나 있었죠. 혼인 빙자 사기죄는 사실 없는 죄명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지? 혼빙간. 그렇죠. 맞습니다. 혼인 빙자 가늠죄. 그 죄가 있었는데 2009년에 위헌으로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이 남편을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한 죄는 사기죄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죄라는 걸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이제 뺏는 경우를 사기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진실대로 얘기했는데 불가피하게 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사기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뺏는 경우가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된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속일 때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말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 증거도 간접적인 증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남편에 대한 그 배신감, 그 상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피해 보상 그런 거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부 간에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성이 결혼한 후에 아내를 속였다면 이 남성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속였잖아요. 그래서 처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 후에 속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이 혼인 취소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자료 받아봐야 1,000에서 2,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왕왕 있죠? 예, 저는 16억의 그 결혼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변호했었는데요. 저도 사실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을 할 때 가족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마음을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변호하면서 제가 남몰래 정말 눈물까지 흘렸던 사건이에요. 남편이 될 사람이 이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결혼 전에 얼른 신탁을 좀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탁 비용을 좀 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될 분이 그 말을 완전히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그 돈을 다 지급을
지급을 해줬고 네.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 전세금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전세금까지 다 빼줬는데 어머, 어떡해. 알고 보니까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그 전세금을 빼돌린 걸 가지고 실제 그 유부남이었잖아요. 그 자기 혼인신고 올렸던 아내하고 초호화 결혼식까지 호텔에서 했어요. 여자친구 돈 빼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 올리고.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네.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네. 남자는 징역 9년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 이후에 그 남자의 그 아내 있죠. 혼인 신고한 네.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기 행각 도중에 돈을 이제 받아서 보관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아내하고 그 남자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고요. 네. 그 아내 상대로는 전부 승소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 대한 거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유, 어떡해. 아니 이런 사기는 정말 한 사람과 그 집안까지 전부 파멸시키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데 아까 보니까 뭐 10개월 받았다 그러고 또 지금은 9년 그나마? 네, 네, 그나마 9년인데 완전히 뭐 영혼이 파괴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보면 되죠. 온 가족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죄 이런 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오면 또 그런 짓을 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너무 약해.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16억 원 편취한 금액 중에 일부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갔다 오잖아요. 네. 또 속입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남성과 또 다른 여성을 네. 속이고 또 갔다 오고.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싹을 잘라야 됩니다. 예. 그럼 좀 세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근데 사실 이 피해가 난 다음에 뭐 아무리 소송을 해봐야 권리구제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직업을 속이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직장에 찾아가 보고 뭐 재력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보고. 조금만 신경 맞아요. 쓰면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되니까 그게 또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예. 자, 이번 건요. 네. 다들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고유정 사건. 아. 최근에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살해당한 그 피해자 외에도 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예. 당연히 다 기억하고는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네. 피해자는 바로 고유정 씨가 범행 장소로 썼던 이 제주도 펜션의 업주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펜션 이름이 전부 다 알려지게 되면서요. 손님이 뚝 끊기게 된 겁니다. 이에 운영에 애를 먹던 업주가 결국에 이 제주도의 펜션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맞아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네. 아무 잘못 없이 그러니까 고유정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펜션 업주의 법률 대리인에 좀 따르면요. 이 노부부는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은퇴 자금까지 모두 다 쏟아부어서 제주도에 펜션을 하나 지은 건데요. 이 고유정의 사건 이후에 기존 예약은 다 취소됐고, 이 새로 오는 손님마저 뚝 끊기게 된 겁니다. 이 큰 결단을 하고 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이 시작을 했던 노부부는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은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을 펜션 사업에 다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피해 보상 받아야죠. 피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그래서 있죠? 업주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네. 세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첫째는 뭐냐면 이 펜션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됐다. 거의 영원이 됐다. 그래서 재산 가치 손해. 그다음에 휴업을 했잖아요. 그동안 네. 영업 못했기 때문에 휴업 손해. 마지막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재산 가치는 하락은 인정을 안 했고 단순히 휴업 손해와 위자료만 인정해서 6,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펜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영원히 됐다고 하면은 감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감정할 경우 굉장히 감정 비용이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하지 못해서 입증이 부족해가지고 위자료와 휴업 손해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펜션 그 업주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어떻게 변호사님이 됐어요? 이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나고서도 고유정이 자기는 재산이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원래 1심 판결 선고가 나면 가집행이라고 해서 아직 네. 확정이 나기 전에도 집행을 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본인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추심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고유정이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이제 자랐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배상 판결을 받은 그 당사자 명의의 재산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제주 소재 렌터카 업체가 생각이 나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네. 당시에 이 대표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 내용도 한번 볼까요? 네, 이때 고유정 사건 당시에 정말 많은 루머가 확산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유정의 부모가 운영을 하는 이 렌터카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산 렌터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산 렌터카 불매운동까지 막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고유정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냐 이러면서 항의 전화도 이곳에 쏟아졌고요. 또 직접 찾아가서 막 해코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위협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고유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산 렌터카 측은요, 이 성수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될까 봐 걱정돼서 이 최초로 추측성 루머를 인터넷에 게시한 누리꾼을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고요. 고유정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이 업체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이게 좀 오해가 시작됐다면서요. 해당 업체, 이 고유정 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이 업체는 이미 매각된 상태라고 합니다. 고유정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큰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되어 있는 그거 외에 다른 여타의 피해자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사기 사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기를 당한 그 사람 외에 그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이 또 많은 거고 이런 사건은 또 뭐 펜션, 렌터카 줄줄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사건들 한번 짚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은 어떤 사연이에요? 자, 오늘은 또 싸워야 되겠네. 며느리와 시댁 파이트입니다. 며느리와 시댁. 첫 번째 사연. 이거 외면한 남편이에요. 뭘 외면했을까요, 남편이? 처갓집을 외면해요. 근데 며느리랑 시댁이니까 뭔가 둘의 갈등에서 뭐 아내를 외면. 그렇지. 역시 결혼하더니 좀 결혼했죠. 결혼하더니 좀 보겠습니다. 빨라졌어요. 자, 첫 번째는 고부 갈등. 그렇죠. 자, 고부 갈등 외면한 남편 사연은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크고 훈남인 남편의 모습에 콩깍지 씌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콩깍지가 벗겨지고 보니 쿨한 성격은 무관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차 싶었죠. 제 남편은 그야말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야. 아니, 우리 예인이 앞에서 자꾸 너만 안 생겼어도 네 예미 같은 애 집안에 안 되었다 이러시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거 뭐 정말 틀린 말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나한테 한 얘기야? 아니, 그 말이라고 당신 진짜 똑같아. 어머니랑 똑같아. 어머니 이상한 소리 하시면 말리 생각해야지. 어머니 편이나 들고 진짜. 노인네 이겨서 뭐하니? 노인네 그 이기고 싶어. 어머, 진짜.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가 그래. 밴댕이 소갈딱지. 소갈비라 사수고 그런 얘기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무관심하게 반감만 하던 남편은 급기야 유흥업소까지 다니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남편이 너무 무덤덤하고 무관심해요. 네. 시댁하고의 갈등에 전혀. 근데 말본세가 아주 밉상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네, 7살 연상 남편과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을 한 아내는요,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요, 아내의 이 혼전 임신을 문제 삼으면서 폭언을 하기도 하고 이따금엔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그냥 이를 지켜볼 뿐이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면서 아내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고 합니다. 고부 갈등을 그냥 반감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남편이죠. 나쁜 남편이죠. 사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고부 갈등도 없고 너무 상황이 좋지만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남편이 정말 이렇게 방관자 역할을 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지금은 아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남편 입장. 이번엔 남편 입장 사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은 똑같아요.
제 아내는 순종적인 여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질 않나 걸핏하면 신경질 부리고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바, 내 친구 수진이 있잖아. 수진은 신랑이 1,000만 원짜리 백 사줬대. 난 다이아몬드 사줘라 자기야. 아 정말 여기 다이아몬드 또 술 먹고 와서 다이아 같은 소리. 네? 아니 우리 집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 이 사람아. 지금 무슨 다이아야. 아 진짜 당신 적금 붓고 있잖아. 다이아. 난 다이아 반지 원한다. 아니 지금 그거 만기가 코앞인데 그 다이아 반지 사겠다고 그걸 지금 찾으라고? 그러면 그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다이아. 이런 일로 밤새 싸우다 경찰이 온 적도 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싶어요. 아 그러네 입장이. 근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네.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이렇게 철없이 굴면 그죠? 네, 이 사연을 좀 보면요. 남편은요, 언젠가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너나 자신에게 좀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아내에게 좀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아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면서 이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라, 뭐 이런 억지까지 부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런 일이 잦아지자 두부가 밤새 다투다가 경찰에 출동한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다 못한 남편은 가출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고부 갈등으로 쌓였던 감정을 나중에 이렇게 술로 나중에 이렇게 폭발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술을 자주 먹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이 큰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면서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술을 마시는 등 정말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좀 엄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동안 뭐 싫어도 싫다 소리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입시를 바라보다가 18년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참고 살았는데 큰딸의 입시가 실패하니까 그게 폭발한 거네요. 그렇죠. 글쎄, 그럼 OX를 일단 우리가 판정해봐요. 고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외면한 남편이 그 딸의 입시 실패 이후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다이아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걸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냐 없냐? 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없어. X. 아, 전 있다. 왜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또 3대 1이네. 아니 시댁을 상대로 막 했던 그런 증거는 없잖아. 근데 아내가 다이아 사달라고 그러면서 저녁 늦게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건 근데 이웃들이 다 알아. 근데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됐잖아 남편이. 지켜만 보고 나중에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법에서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데. 증명할 수 증거 있을까? 맨날 술 먹고 웬 다이아 이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는 주변에서 봤으니까. 네 여자가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야. 주변에서 보기엔요. 그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여자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듯이 웬 다이아 이런 거지.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년을 참았는데. 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역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혼 재판 하다 보면은 누구 한 사람만 잘못한 경우보다 양쪽이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잘못도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는 처음에는 이제 조신하고 이제 점잖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고부 갈등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얌전하신 부인이 갑자기 막 폭력적이 되거나 그런 경우 대부분 이 남편의 폭력이라든지 고부 갈등이 심해질 경우에 폭발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오히려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관계가 거예요. 이게 부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맞습니다. 그 최근에는 물론 아내가 자주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별것까지 하게 됐지만 그것만 보진 않았습니다. 전체 그 혼인 기간을 놓고 봤는데요. 남편이 그 신혼 초기부터 사실 고부 갈등에 전혀 중재하지 않고 방관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본인은 유흥업소를 들락거렸어요.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고부 갈등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은 이 소송에서 이제 반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근데 실무에서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부모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증거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증거가 없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사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고통을 그래. 증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아왔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만약에 폭언을 했다. 그러면 그걸 녹음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병원에 진단서를 끊었다면 이제 그걸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동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변인들의 진술서가 필요한데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이제 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침해해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고부 갈등에 있어서 남편의 대처,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남편들도 압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이렇게 말본새가 네. 어? 말본새가 뭐 왜 그래 우리 엄마 안 그래라든지 그래, 어머니 왜 이래 우리 집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게 더 부추기는 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런 반대 일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부 갈등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남편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좀 고생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자신의 아내가 이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남편이 보기에 이 아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의 눈에는요, 아내가 명절이나 제사 때는 이 시댁에 찾아가긴 하지만은 가서 잘하면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뭐 말수가 적어지거나 또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남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아유, 시댁 가면 며느리들 말 없어져요. 친정 가야 떠들지. 시댁 가서 말 안 떠들고 또 집안일 뭐 해도 티도 안 나잖아요. 꼭 명절 때 보면 이렇게 고부 갈등이 터지고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명절이 지난 다음 달에 이혼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전 달보다 11.5%가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명절 때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감정이 명절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 청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명절 때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들 그렇게 많잖아요. 같이 이러죠. 뭐 네. 이제 맞벌이들이 많아지면서 도와주고 이러거든요. 아까 저 황규락 기자가 말씀하신 그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 폭발하게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어느 날 시어머니가요, 아들의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내가 화가 나서요. 뭐 이를테면은 뭐 아이들을 시켜서 이제 뭐 어머니에게 뭐 식사하시라 뭐 이런 말을 전달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며느리가 좀 섭섭했던 시어머니는요, 아들에게 불만을 털어놨고요. 거기에다가 아들과 함께 이 사돈댁을 찾아가서 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따지게 된 겁니다.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 시어머니 입장도 좀 섭섭했을 것 같고 난감하네. 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후로 심하게 다툰 부부는요, 결국에 각방을 쓰게 됐고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뒤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로는 이제 별거 기간이 길면은 이혼이 더 쉬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소송을 한 남편은 이듬해 술을 다시 취한 뒤에 별거를 계속 이어갔고요.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 와중에 머리를 살짝 썼네요. 그렇죠? 네. 남편의 소송이 받아들여졌나요? 남편이 나름 머리 썼지만 그래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부 갈등이 심해질 경우에는 1차적으로 책임자가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감해서 고부 갈등이 심해진 경우에 결국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내도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아내도 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아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실 대화라도 시도하거나 원만하게 풀어가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이 방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인 파트너의 주된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고부 갈등이 원인이 돼서 이혼까지 가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서 갈등이라고 그 장모. 사위하고 장모. 요게 또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자식이지만 이제 출가하고 결혼하고 하면 아 이거는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가정이고 인격체다.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살게 네. 냅두세요. 자, 가족들이 네. 왜 이래? 냅두세요 하고 싶은데 며느리와 시댁 파이트. 두 번째는 아들을 여기에 보낸 며느리입니다. 어디? 아들을 어디에 보내지? 해외에 보냈을까? 그럼 아들을 좋죠. 그냥 어디 보낸 거지? 그러니까 아들을 여기에 보낸 며느리니까 그 자기 남편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남편은 어디 보내긴 보낸 것 같은데 군대 보겠습니다.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으아! 정신병원. 그렇죠. 정신병원을 보내. 자, 사연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며느리 역할은 예인 씨가 사연소로 갑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를 겪은 제 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곳곳에 멍든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규락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얼핏하면 저한테 손 찍어버려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놈의 자식 내가 만나긴 해봐라. 아이고 미안하다. 대체 아유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는지 우리 아들이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 어머니 근데 게다가 이 사람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지 이상한 소리를 막 하질 않나. 아이들한테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요. 아니, 아무래도 어머니 병원 치료, 규락 씨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우울증 약 타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머니 약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대로는 저는 못 살고 애들한테도 너무 안 좋고 아무래도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 어떠세요?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뭐 그래야겠지. 네. 그래 나올 수 있다면야 그래야겠지. 전 며느리 말만 듣고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아들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며느리의 계략이었습니다. 야, 이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연하죠. 아들인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거짓말을 한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강제로 이 병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된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자, 2007년 결혼한 아들 부부는요, 아들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때문에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평상시에 아들 부부와 뭐 잇따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의 말만 믿고 아들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 전에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안부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어머니는요, 아들이 평소에도 좀 알코올 의존증이나 우울증, 뭐 불면증 같은 이 질환에 좀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의 치료 목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아들은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호전되는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이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까지, 입원 치료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속긴 속은 건데 근데 며느리 왜 자기 남편을 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사실은요, 2010년 이 아들 부부는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이혼에 합의를 했고요. 같은 해에 이제 재산 분할로 인해서 좀 협의를 하던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며느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요, 시어머니한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돈이에요.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아들은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이 본인의 입원 의사 없이 강제로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아들이요, 이 병원 측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를 알게 된 며느리가요, 이 자신의 지인이 응급차 이송업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 전화도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을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요, 입원 4일째 되는 날 아들이 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때 아들의 손을 묶고 이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서 이 전화도 없는 이 폐쇄병동에 지방의 한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건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아니 근데 병원에는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분명히 한번 환자를 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이 지방의 정신병원 의사는요, 별다른 의심이나 진찰 없이 아들을 폐쇄병동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유가요, 이 아들에게 과대망상증이
있고 심한 음주로 인해서 주변과의 충돌도 잦았다라는 응급차 이송업자의 말만 믿게 된 건데요. 게다가 해당 의사는요, 원래는 아들이 당뇨병이 좀 있었지만은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약까지 처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의사가 진찰 없이 막 입원시키고 약까지 처방하고 그래, 잘못된 거죠. 이해가 뻔이죠. 안 되는 건데 그 이후로 그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행히 며칠 뒤에 아들은요, 이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병원에서 탈출을 했고요.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요, 며느리의 불법 감금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요. 양육권마저 뺏겼습니다. 이대로 끝난 거면 시어머니 아들 너무 억울해요. 맞아요. 끝이 아니죠. 맞아요. 네, 이대로 이거- 끝나면 절대 안 되죠. 네. 결국에는 이 며느리하고 응급차 이송업자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 둘은 공동 감금죄로 기소가 돼서 며느리의 경우에는 징역 3년,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이송업자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런 불법 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나기엔 네. 죄질이 이거 무거운데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아내도 좀 딱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잦은 음주와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네. 또 특별히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죄질은 비록 안 좋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한 건 그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긴 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 강제 입원이 굉장히 쉬웠어요. 가족 중에 한 명만 그냥 동의하면? 의뢰를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그냥 괜찮다. 이럴 네. 경우에는 바로 입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약간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약간이에요? 네, 약간입니다. 요즘 여지가 있다는 거네.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원을 동의 없이 할 경우에는 네.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보호 의무자에 해당돼야 됩니다. 보호 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자 또는 후견인에 한정이 되는데요. 일단 부양자의 경우엔 그때 우리 지난번에 바로 얘기가 됐었죠. 네. 원래는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 결혼하게 되면 일단 아내, 배우자가 1차적 부양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외에도 삼촌이나 신우처럼 이렇게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때에 한해서 부양 의무자가 돼서 보호 의무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돼요? 약간 까다로워졌다고 했잖아요. 약간, 네. 예전에는 이제 가족이 한 명, 지금은 2명입니다. 두 근데 명? 사실 2명이서 이렇게 짜면은- 짜서 충분히 그렇죠. 다른 할수 가족을 있죠. 이제 감금시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이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도 사실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네. 아까 보니까 의사가 진찰도 없이 입원시키고 약까지 처방했다 이러니까 네. 셋이 짜면은 그렇죠. 모르지. 그럼 무섭네 모르죠. 이거. 자, 그러면 OX 여기서 네. 그 아들 병원에 입원했던 강제로. 그 정말 억울했던 네. 아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있죠? 이건 있어야지.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지. 가능하죠. 네. 예. 이거는 없어도 있게 만들어야지. 그럼요. 그럼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있죠. 그럼요. 네. 네. 역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3명에게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는데, 일단 주변격인 아내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2,30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이성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요. 이성업자에게는 300만 원. 그리고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었거든요. 2천만 원의 그 책임을 지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네,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재판부는 고의가 다분하다고 본 건데요. 아내가 이렇게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감금한 이유는 이혼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다분히 나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남편을 심지어 54시간 동안 정신병동에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아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시켰지만 이성업자랑 병원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성업자도 이 환자가 정말로 억울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 병원이 정말 잘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저는 정상입니다 막 이렇게 항변을 해도 주사를 놓은대요. 그 주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환자들이 코끼리 주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사를 맞으면 이 코끼리도 온순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그 주사를 막 맞으면 너무 정신이 센가 보다. 몽롱해진대요. 그래서 위험한 약물도 처방했기 때문에 병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 코끼리 주사도 맞게 하는 그런 병원에 아들을 보낸 시어머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도 그 배상 청구
네, 할 수 있지 일단 않습니까? 남편은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걸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정말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무섭기도 왜 이래, 정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확실히 단풍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지 주말에 차가 많이 밀려요. 맞아요. 차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을 그렇게 많은 분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제주도 많이 가봤지만 렌터카를 전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예인신 MC처럼요.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중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네. 렌터카를 빌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렌터카 여행을 하다가 정말 아찔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5살 어린아이가 관광지 주차장에서 렌터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어떻게 됐어요? 물론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의에서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렌터카 운전자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좀 판명이 됐고요.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는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음주 상태도 아니고 달리는 도로도 아니었는데 그러게.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렌터카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나요? 어떤 거? 네, 렌터카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2011년에 비해서 1,700명이 넘게 증가했고요. 사망자도 100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광지다 보니까는 지리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에 의해서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렌터카 자체의 결함도 참 문제입니다. 렌터카는 사전에 또 점검 꼼꼼하게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하는데요. 네. 이제 사고 차량을 조사한 결과 타이어 마모나 제동 장치 불량 등 좀 결함이 있는 렌터카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아보고 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함이 있는 부실한 차를 대여해준 렌터카 업체 쪽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결함이 있는 차량은요, 반드시 리콜을 해야 되고요. 리콜을 안 한 렌터카는요, 대여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를 하거나 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이 결함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요, 이 사업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 렌터카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렌터카를 몰기 전에요, 반드시, 제발 반드시 브레이크와 타이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나 뭐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점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이게 미숙 운전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제주도 내 렌터카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사실 20대 운전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운전 경험이 짧으신 초보 운전자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가 어제 장롱면허의 파티회장 또 운전 교습회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기분에 취하거든요, 또. 맞아요. 막 노래도 네. 틀고 막. 맞아요. 네. 진짜. 2016년 9월에는요, 이 렌터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5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여의 운전자도요, 이 면허를 취득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학생들끼리 아니면 또 주부들끼리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럼 렌터카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꺼낸다 장롱 면허 이래갖고 아. 잘할 수 있어 제주도는 이러시면서 네. 운전들 막 하시고 애들도 막 초보인데도 그냥 위험하다. 막 달린단 말이에요. 여행 기분에 막 하는 거.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여행지라서 이 들뜬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이 방심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 운전자들의 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미숙한 운전자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 그렇죠. 아니면 과속 이런 거 아닐까요? 음주? 과속, 과속. 음주. 물론 둘 다 정말 위험하지만 정답은요. 바로 렌터카 무면허 운전. 면허도 없이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보통 10대 분들이요, 이렇게 무면허 운전을 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면허 운전은 정말 장롱 면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 사고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018년 6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앞유리는 깨졌고, 차량 옆면은 구겨졌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 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졌고요. 조사 결과 운전자는 당시 18살이었고 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속도가 나? 네, 무면허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정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영상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주유소인데요? 네, 2017년 4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의 앞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차가 주유소 주유기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네. 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나오는 운전자는요, 바로 17살의 여고생이었는데요. 네, 무면허인 여고생이 렌터카에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했던 친구 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런데 여고생 일행은요, 사고가 나자마자 그대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놀라도 그렇죠. 그대로 도망을 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데 무면허에 어떻게 보면 뺑소니까지인데 여기다가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치면 정말 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추석 때 전남 화순에서는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생각보다 정말 꽤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렌터카를 저도 빌려봤습니다만은 신분증 검사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죠? 저도 정말 의아한데요. 이 렌터카 업체 직원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화장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네, 요즘엔 못 알아봐, 진짜. 맞아요. 네. 화장하고 이러면 못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그냥 빌려주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면 다 비슷하다는 건 이게 여성에 대한 모욕 아니에요? 다 다르던데. 그죠? 요즘 앱으로도 차 이렇게 많이 빌린대요. 그래요? 어플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어플로 좀 차량을 빌리다 보니까 이 신분 확인이 막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대충 하거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빌리면 이거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빌리실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는 렌터카 업체가요,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에게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간다. 기분이 일단 들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운전할 때 좀 이렇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더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주는 사람, 또 빌리는 사람 다 정말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또 이렇게 두 자릿수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세 자릿수. 네. 이럴 때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죠. 네, 그럼요. 오늘도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